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SF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이동수단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주선이나 비행 접시는 당연히 단골로 등장하는 탈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알려주실 분을 강연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입니다. 이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집보다도 자동차를 먼저 살 정도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미래가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듣게 되시면 그 결과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사실 모두에 제가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전하긴 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의 자동차도 지금 모습이었고요. 자료들을 보면 아주 전에 초기 자동차도 지금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가 정말 그렇게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의 10년과 지금의 1년 사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의 자동차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갈 정도니까 사실 자동차를 배우는 것 자체를 후회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변화가 빠르고 또 예전에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게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빨리 강연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 자동차의 미래를 보게 되면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3만 개의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자동차에는 모든 게 집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전기, 전자,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게 가미되어 있고요.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재료나 화학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명의 이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기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에는 보통 기계 시스템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 정도가 이 전기 전자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향후 5년 이후에는 약 40%까지 전기 전자 부품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 가전제품 하게 되면은요, 뭐 냉장고, 세탁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기준이 보통 40%의 전기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을 때 가전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향후 5년 이후에는 자동차, 니코로 가전제품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계 5대 모터쇼의 하나인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있습니다. 미국 북미 오토쇼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겠죠. 1월 달이 보통 있는데요. 그 1월 달 이 디트로이트 모터쇼 일주일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 CE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문가들이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 CES 세계 가전 전시회를 간 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갑니다. 이게 이런 특징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세계 가전 전시회 예전에는 가전제품 관련 시스템만 전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가전제품에 자동차를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자동차 자체가 가전제품일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가전전시회를 가고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갈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는 융합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는 영어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퓨전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또는 컨버전스. 우리가 말하는 융합이거든요. 그런 융합이 집합적으로 앞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자동차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스마트폰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다가 스마트폰을 붙이는 개념이 많아졌었는데 요새는요, 스마트폰에다가 자동차를 붙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자동차에 집어넣은 차를 우리가 스마트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 미래의 자동차의 화두는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서 운전하지 않고 혼자서 가는 자동차죠.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글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또 그런 말도 붙입니다. 스마트카는 애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애플카다 이런 말도 일명해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 퓨전 개념으로 많이 가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스마트카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카의 미래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은 각종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운전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 중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 의무를 0.1초만 소홀히 하게 되더라도 바로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다가 또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죠. 만약에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자동차에 올려서 그냥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전방 주시의 의무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또 보낼 수 있고 멀티태스킹 우리가 말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 화면 표식이라고 보통 얘기해 줍니다. 일부 차의 앞에 앞유리에 홀로그래프라 가지고 투명한 영상이 떠오르는 거 아마 들어보시거나 아마 운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만 하더라도 중간 부위에 잠깐 눈을 보렸다가 앞으로 올리게 되면 0.1초인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홀로그래피 앞유리에 투명하게 올려서 본다면은 미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미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자 오는 것이 홀로그래피예요. 그냥 밑에 문자가 뜹니다. 스마트폰에 오는 기능이요. 그대로 뜨면은 내가 말로 해주게 되면은 지금은 물론 이제 음성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문자로 합성을 해서 보내는 기능이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이 구현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가 오면은 내가 읽고 운전하면서요. 내가 말로 하면은 말이 문자로 바뀌어서 자동 전송되는 거. 이런 시대 멀지 않았고요. 일부 벌써 개발이 됐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은 이런 기능이 지금 차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음악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차에 모두 올라와서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음악을 수만 곡을 한꺼번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USB라든지 이런 걸 꽂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미래의 자동차 중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법적인 것도 이미 구현이 돼서 길거리에 운행을 할 수 있다. 얘기 들으셨죠? 해외 토픽이라는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기술 수준도 상당히 좀 궁금도 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왔을까? 사실 기술은요.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이 지하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를 달리고 있고 궤도의 위를 달리고 있고 혹시 고장이 나서 서더라도 우리 안전에 지장을 주질 않기 때문에 믿고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차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앞에 각종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등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우리가 운전할 때 노란불로 바뀔 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자동차인 컴퓨터도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나 자전거 탄 애들이 뛰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수십만 가지인데 수십만 가지를 자동차의 각종 센서나 레이저 센서나 아니면 각종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탑승자들이 신문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이 수십만 가지의 판단 조건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바로 사망사고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이러한 일반 복잡한 길거리에서 그냥 탑승해서 집까지 간다 그럴 때 믿고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낫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요. 사람이 130년 동안의 자동차 역사 동안에 나만큼 안전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설사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시속 40에서 50km 또 일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자율주행한 거 성공한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조건은 급변할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을 얼마큼 줄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도 컴퓨터입니다. 역시 외부에서 어떤 해킹에 의해서 살인사건도 나올 수가 있죠. 영화의 한 장면이 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완전히 해결이 안 난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그 부분도 생기게 되면은 자동차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면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화적, 역사적 이런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탈피해서 과연 믿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법적, 제도적 부분입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차가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요.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자동차 메이커요? 자동차 소유주? 내가 운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회사요? 아니죠. 그러면 시스템을 구현시켜준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요? 완전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험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용 블랙박스 없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어디다 먼저 구현을 시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보통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에어백 같은 거 뭡니까? 차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경감시켜주는 장치가 에어백 또는 안전벨트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동식 안전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식 안전장치는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피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일부 차 적용되는 거 아시죠?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문용어로 써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자동차의 용어가 영어권에서 주로 들어온 것이 많아서 우리 외래어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원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차가 달리면은 100m 뛰고요. 100km를 110km 뛰면 나도 110km 따라가고 얘가 느리면 같이 느려서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차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앞뒤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이런 장치라 볼 수가 있죠. 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활성화되면 이런 능동식 안전장치가 개발되면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제동을 해서 서준다든지 또 제동 거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핸들을 꺾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 미국,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죠. 고령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고령자 60세, 70세 되신 분들 운전하시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 기능이나 또는 판단능 정도 떨어지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러 명을 사람을 치었는데 친 거를 못 느끼고 그냥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서 자판이라든지 이런 글자나 이런 것도 심플화, 단순화 시켜주면서 이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이 능동식 안전장치에다 접목을 시켜준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차가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부상을 경감시키고 미연에 충돌이 없이 꺾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이러한 장치의 구현을 해주는 부분들이 일부 벌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법규가 강화되면서 아마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에어백 하면은 탑승자용 에어백만 생각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의 충격을 안전벨트와 더불어서 부상을 경감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지금 일부 탑재되는 외장형 에어백이 나옵니다. 외장형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부닥쳤을 때 이거를 센서가 인지를 해서 에어백이 터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게 중간에 허리 부위를 부닥치면 상체가 쓰러지면서 뇌진탕이나 이런 부분에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은 이 보행자의 머리를 보호해준다든지 상체를 보호해줘서 보호해주는 이런 안전장치 이것도 지금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완전히 구현되어서 나오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편의나 안전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자동차에는요, 보이지 않는 신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사람을 부상을 경감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차의 안전도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에 내연기관차 말고 친환경차, 배기가스 들 나오면서 고연비, 고효율 이런 자동차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친환경차인데 바로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은 에너지의 원천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뜻의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연기관의 힘과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주는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바퀴에 전달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엔진을 가동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나오니까 오염원이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오염원이 안 나올 수 있는 차를 개발한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건데 역시 독에 들어가 있는 물을 퍼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적게 써서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소 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무진장 존재하는 수소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산소를 섞어서 응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찌꺼기는 물만 나옵니다. 실제로 수소 연료전지차 운전을 해보면요. 소리가 쉬 소리만 나요. 간혹. 이게 뭐냐? 오줌 싸는 소리. 물에 물만 배출하는 소리가 실제로 들립니다. 쉬. 그리고 간혹 이제 모터 돌아가는 소리 있죠.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차가 이제 지금 등장을 하죠. 그 세계 최초의 양산차를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메이커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못 견디해서 일본에서 똑같이 흉내내서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 양대 산맥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 굉장히 앞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도 자, 에너지를 가지고 같은 연료를 가지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고 차에 대한 무게를 줄여주면 같은 연료 가지고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차의 무게보다도 내 몸무게 줄여서 가려면 앓는이 죽는 게 낫습니다. 그죠? 무게는 할 수 없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차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게 경량화 재료입니다. 그 초경량화 재료죠. 강판을 좀 더 얇게 만들어서 초고장력 강판을 만들면은 기존의 강판보다도 8%를 줄이면서 안전도는 충돌했을 때 에너지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강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죠. 요새 차 보면은 고급 승용차 중에서 알루미늄 바디로 만드는 것도 많죠. 근데 가격이 너무 고가죠. 그리고 이 일반 강철과 같이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특수 리벳으로 박는다든지 공법이 굉장히 비싸다는, 고가라는 거죠. 자동차의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그네슘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죠. 또 타이어 같은 경우도 휠을 보면은 스틸 휠, 강철 휠 대신 알루미늄 휠을 많이 끼시죠. 바퀴가 가벼우면은 뛰는데 몸이 가볍죠. 또 열이 나왔을 때 열을 발산시키기도 좋고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좋고 이렇게 가벼운 재질을 쓰면은 같은 연료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 재료가 탄소 섬유 들어보셨을 겁니다. F1 같은 모터스포츠나 레이싱카에 보통 적용하는 특수 이 재료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노동 집약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재료도 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도 워낙 높고요. 그러나 강철의 뭐 너다섯 배 정도로 강도도 강하고 무게는 가벼우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저가로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동차 신기술에는 이렇게 경량화 재료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기술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딱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탑승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자체가 시동을 딱 걸게 되면은 자동차 시스템이 운전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줍니다. 핸들에서 잡게 되면은 땀에 나오는 거, 맥박에 대한 거, 모든 거를 점검을 하죠. 또 센서가 눈꺼풀 정도를 읽어드려서 평상시보다 좀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는 졸음운전 같은 것도 방지할 수도 있고 경고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음성이 딱 나오겠죠. 당신의 지금의 운전 상태는 평상시 최적의 상태보다 50%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 많이 하죠. 이런 것들 단속하는데 호주에서는 아예 알코올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를 해서 아예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게끔 하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선택의 자유, 운행의 자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영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공위성에서 모든 차를 제어를 해서요. 속도가 100km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끔 제어를 해주는 모든 통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사는 게 아니죠. 차는 150km로 달릴 수도 있고 200km 달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도 쌩쌩 한번 달려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의 욕구고 이 자동차라는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조화는 미래형 자동차에서 특히 법규나 규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인프라와 같이 묶여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사에서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비행 자동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지만은 아까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들이 워낙 많이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동차 중에서도 뭐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졸음운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경고해 주는 차도 그 시범 모델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과속이 된다든지 앞뒤 차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경고음을 바른다든지 또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구현이 돼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은 핸들까지 꺾어지는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문제는 꺾어졌는데 그 앞에 더 큰 장애물이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완전히 안전한 장소로 피해주는 거. 또 이 사람이 계속 졸음운전이 있다 그러면은 속도를 늦추면서 안전한 곳으로 옆으로 빼내면서 이 갓길이나 이런 데서 정차시키는 이런 기능까지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 갈지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요새 나오는 자동차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리터에 100km 간다. 이거 구현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km 정도 구현되는 이런 자동차들은 상당히 좀 벌써부터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보면은 운전하시다가 1리터에 10km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눈이 막 흘러내린다든지 예, 바늘 떨어지는 거 보면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앞으로의 미래의 자동차 조금만 있으면요. 1리터당 기본 30km 가는 거 구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면 큰 대형 배기량 차 지나가면 냄새 맡고 따라가는 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구현해주는 이런 자동차의 시는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비행 자동차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비행 자동차가 구현이 어느 정도 이미 예전에 한 20년 전에 벌써 그런 자동차 나왔습니다. 문제는 좀 불편하죠. 내려서 날개를 사람이 끼워야 되고요. 끼고 핸들이 이제 일반 바퀴는 그대로 달린 상태에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리고 활주로도 길어야 돼요. 이거는 말만 비행 자동차지 이러려면 차 한 대하고 비행기 따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지금 앞으로 나오는 비행 자동차는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양력을 날개가 길지 않으면서 양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의 크기보다도 차폭보다 넓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에서 충분히 양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이런 자동차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아까 초경량화 재료도 나오고 기술 수준도 좋아지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1억 5천. 그리고 2억이 넘는데 알린이 역시 죽는 게 낫습니다. 예, 자동차는 2천만 원이 경제성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지 자동차는 그 구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에 구애 없이 기능을 띄게 월등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군사장비 쪽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완전한 경제성 논리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5번 정도 차를 사는데 한 대 살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게 바로 자동차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불가능하죠. 근데 비행 자동차가 설사 나오더라 하더라도요. 자, 당장 제도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니냐. 또 전봇대도 있고요. 고층 빌딩도 있는데 그럼 몇 미터 이상일 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그냥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요. 벌써부터 예를 들어서 300m 이상 공으로 올라가면은 조종사 자격증을 따라. 그 이해일 때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능하다. 이게 벌써 논의되고요. 틀이 벌써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시작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형 자동차의 가장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스마트폰, ICT 이런 것들이 얼마큼 접목이 돼서 새로운 융합 개념의 미래형 신자동차가 나오느냐의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40년 역사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구현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5위 생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물론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주도해서 나서야 될 자동차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나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것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형 먹거리에 대해서 가장 우리한테 잘 맞는 차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래형 자동차 2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안전장치가 녹아있는 그러면서도 보편 타당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동차 기술에 대한 거, 또 우리 먹거리 중에서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분야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고용 창출부터 우리의 신기술을 가미하면서 세계 어떤 시장에도 우리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고 또 즐기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지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요. 네. 싹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스마트카 시장이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첨단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스마트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자동차 산업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독일이 네. 주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독일, 미국, 일본 세계적으로 많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미래형 자동차, 특히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고요. 특히 이 성격도 급하지만은 하나 이루어놓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 특히 ICT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합도 활성화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히 넘버 3 정도는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우리 먹거리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역시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 그만큼 중요하다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잘만 발전된다면 우리가 자동차 강대국 넘버 3 안에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김필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차는요, 148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명한 태엽 자동차라고 합니다. 시계 태엽을 거꾸로 풀리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게 태엽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무덤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발달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놀라서 눈을 번쩍 뜨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